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냉각, PF 미분양, 내 집 마련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주된 내용인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오늘 국회 논의 안건에서도 빠졌습니다.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냉랭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강남 불패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부동산 PF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집 마련을 좀 마련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 들어보니까 요즘에 청약 통장을 많이 해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이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 대상으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청약 통장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대표와 함께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들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좀 흘러가는 방향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청약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예. 예, 이게 새로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청약 통장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1, 2, 3입니다. 네.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인데요. 1번이 주택 드림 통장입니다. 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하고 2번은 실행하고 3번은 AS까지 해주는데요. 1번부터 알아보죠. 드림 통장인데 네. 우리가 청약 통장이라고 한다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 통장이 있고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우대형 통장이 있는데 네. 우대형 통장은 금리가 좀 높아요. 4.3%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내년 2월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혜택이 많습니까?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 금리가 4.5%. 4.5%면 4.5%면요. 꽤 우리 센 은행 거죠. 가가지고 네. 그냥 청약이 아니야. 그냥 상품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충분히 상품이죠.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보는데요. 4.5%의 납입 한도는 기존에 5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늘려줍니다. 그냥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해야겠네요. 네. 특혜입니다. 특혜. 만 34세 이하까지 특혜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통장을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두 가지 기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우대형 통장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대형 그래요? 통장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그냥 종합 통장이야. 네. 일반 통장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야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 통장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요. 내년 2월에 시행이 되면 신청해서 이렇게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격 요건이 뭡니까, 근데? 자격 요건은 그러니까 만 나이가 34세 있겠고,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요. 연봉 5천만 그것도 원.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까지고요. 뭐 미혼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미혼은 없는데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됩니다. 이하. 그럼 연봉이 청약통장이 5천만 원 되는데 이하. 네.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책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을 둔 것 같고요. 이게 1단계입니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집을 사야 되잖아요. 대출을 해주는데 주택 드림 통장을 가지고 있는 1년 이상 납입하시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당첨이 되시면은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금리가 80%까지요? 금리가 2.2%. 엄청난 이득이네요, 이거는. 이것도 특혜입니다. 2.2%면은 여러분 언제 금리냐면요. 2020년 금리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초에 금리가 2. 지금 특례보금자리 예. 금리가 4% 후반대 나오니까 네네네. 이게 2.2%면 특례보금자리 금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그렇죠, 나오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단계 AS 해줘야죠. 그렇죠. AS는 어떻게 해주냐면 결혼하면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줍니다. 0.1%요? 1%, 0.1%. 예.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첫 번째 자녀가 나오면 0.5%. 많이 해주네요. 0.6이에요. 그럼 다 되면. 0.6이죠. 네. 또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둘째. 셋째가 나오면 또 0.2%씩 깎아줍니다. 그러면 총 한 0.8%까지 마이너스 해주면 1.5%대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1.5%가 마지노선입니다. 예. 나는 그럼 자녀 한 10명 나가지고 금리 그러니까요. 그냥 0% 만들어버릴래. 그건 네네. 안 되고요. 네네. 1.5%가 마지노선이니까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괜찮네요. 진다. 굉장한 좋은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 제한도 있겠죠, 물론. 무슨 9억 가격 이상 제한 뭐 이런 6억 거요? 이하. 6억이야. 6억 이하이기 때문에 또 이게 대출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음. 결혼하면 1억까지 제한 요건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네. 6억이면 사실 서울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게 좀 수도권 아쉽네요.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아무래도 지방의 미분양이 좀 심각하니까 지방에 좀 포커싱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니까 한 10억까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한편에서는 저는 약간 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가 지금 이런 혜택이 나오는데 네. 정말 열받는 분들은 이제 나이에 걸리시는 분들, 음. 만 35세 되시는 분들은 통장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로 청년 혜택을 주는 것도 맞지만 생애 최초로 우리나라에 살면서 맞네. 한 번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특혜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아니 근데 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청약 가점이 또 더 그렇죠, 부과가 그렇죠. 되니까 네. 물론 맞죠. 근데 청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힘든 상황이고 출산율도 어렵고 네, 또 우리 출산율도 미래 세대이기 없고. 때문에 예, 예. 또 제 국민연금도 또 걱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 좋을 제 것 주변에 같습니다. 40, 50대 분들이 이런 얘기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우리 네네. 너무 끼인 세대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 청년이 더 행복해야 맞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나라가 더- 공감하고요. 예.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청약, 이 청년 청약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네. 우리 출산율도 줄어드니까 예산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좀 건전하게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양한 부동산 이슈 좀 여쭤보겠는데 서울시가 역사문화 재개발 규제 등으로 수지문 땅 건물 용적률, 다른 건물 뭐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 좀 설명 용적률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용적률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용적률은 땅에 있으면 그 땅에 얼마만큼 많이 지을 수 있느냐, 높이 많이 지을 수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로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 용적률이 이렇게 250%면 땅 면적 대비 2.5배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500%면 5배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음. 이거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개발이 안 되잖아요. 높이 못 올리니까 우리는 개발이 안 되니까 옆에 개발하고 있으면 야, 돈 줘. 우리 남은 용적률 좀 줄게. 이렇게 그렇죠. 서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시스템인데 TD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외국에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 뉴욕이라든지 그래요? 일본에는 있는 제도인데 네네. 우리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용역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네. 추진 단계인데 사실은 의도 자체는 좋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될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용적률을 있습니다. 사고 판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요. 민감하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땅값도 다르고요. 용도 지역, 뭐 상업 지역도 있고 주거 그러니까요. 지역들도 있는데 어떻게 맞출 것이며 용적률 가격을 어떻게 맞출지도 저도 의아해요. 다 의아하죠. 다른데. 그래서 사고 팔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돈을 100억 주고 샀어요. 네. 샀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고도 제한도 있고 경관지구도 있고 남산이 보이면 안 되고 층수 제한도 있는데 너무 많죠. 그러면 돈 주고 사면은 다 패스를 해주느냐? 그러니까요. 100억 주고 샀는데 야 너 층수 올리면 안 돼라고 하면 괜히 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도 제한이 서울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최고층이 43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네네, 다 맞습니다. 그 층수로 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도시 경관에 맞는 건가 너무 좀 다 걸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물론 뭐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층수 규제는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은 재건축 단지가 우리는 돈 많으니까 사가지고 더 높이 지을래라고 맞아요. 하는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개발 비용이 늘어나죠. 일반 분양가가 또 올라갑니다. 분양가 올리는 효과도 있고요. 효과라기보다는 부작용이 있고 제가 생각에는 가장 문제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이 높이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건물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메리트는 있는데 아마 보네요. 굉장히 많은 구역이나 그 단지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에. 일부 지역들은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일부의 지역에 혜택이 좀 몰리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부작용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포동에 있는 이 강남 개포동 전셋값이 이번에 6,700여 가구에 달하는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입주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6,700여 가구 정도 되면은 전셋값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대형으로 이렇게 입주를 시작하면 전셋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량 앞에 장사는 없는데요. 네. 자,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3억이 떨어졌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최근 제가 한 2주 전에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개포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네네. 12억에서 15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렇겠죠.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 네네. 6,700세대면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 정도 주인이 입주하더라도 나머지 3,000세대는 그럼요. 물량으로 나오기 전세 네네.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올 3월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3,000세대 물량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나오기 전 작년 여름에 얼마 정도 했냐면 개포 쪽에 전용 84 새 아파트 전세가 17억, 18억 정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전 수준 한 17억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억 떨어졌다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전세 시장은 서서히 강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겠고 이걸 영원히 매매 시장이 주춤하다고 해서 전세 시장까지도 더 떨어지겠지? 네네. 기다리면 더 저렴하게 마련하겠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잠실에도 엄청난 막 몇만 세대 입주했던 아파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네. 그때도 전세 가격 엄청 떨어졌다고 해서 헬리오시티 입주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2019년 맞아요. 그 무렵에는 전용 84가 4억 중반대까지 맞아요, 떨어졌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되면 가격은 약간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거 이상한 현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매물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전세로 좀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일시적인 지금 부분이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춤하잖아요. 네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빌라 시장에서도 또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에서 15,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되게 안 되네요. 얼마.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이 물량이 굉장히 많을 때고요. 내년은 올해의 반토막 정도 나기 때문에 내년에 전세 시장은 강세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을 매수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 전세로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전세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 네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얘기 우리가 항상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 PF에서 이 돈맥 경화로 연결되다 보니까 돈이 안 들고 막 이제 건설하시니까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한 2, 3년 전에 아파트를 안 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맞습니다. 높고 네.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뭐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이런 돈이 잘 움직이지 않은 문제들, 부동산 PF 문제 이거 터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부가 컨트롤합니다.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대규모로 트지지는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기가 오면은요, 우리는 한 번에 위기가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면 신용대출도 받고 퇴직금 받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는데요. 1년, 2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위기가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PF 문제도 2022년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요. 내년 2024년 되면 못 버티는 건설사들이 아마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PF는 미분양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미분양이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10월 미분양, 전국 미분양을 보면 58,000원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올 1월에는 75,00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그래서 안 작년 늘어나요. 1월에는 21,000원에서 네네. 75,000원으로 늘어났다가 58,000원까지 줄긴 했는데 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전월 대비 2.6% 정도 감소는 했는데 이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난달은 3. 몇 %였거든요. 이게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되는 부분은 준공급 미분양.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미분양이 나면 프로모션 하잖아요. 할인 또 해주고 뭐 에어컨 드립니다. 에어컨도 뭐 주고 발코니 늘려드립니다. 골드바도 하나 이런 주고 거. 네,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여러 판촉 행사를 하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된 게 음.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걱정되는 부분은 지방인데요. 지방 미분양이 지금 전국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서울은 뜨겁죠. 아직도 분양이 네. 뜨겁긴 하더라고요. 1월에는 83%였거든요. 오히려 전체적인 수량은 줄어드는데 지방 미분양 비중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을 좀 빨리 소진시키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분양이 나면은 기존에 제값을 주고 입주했던 분들이 네. 예, 이제 뭐 30% 할인 분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그러면 때문에 이제 지금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또 좀 지방 쪽에서는 좀 심각해지지 우리끼리 않을까? 또 소송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또 입주를 막는 경우들도 있기 예. 때문에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시간이 이제 뭐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지금 사실 분위기가 또 안 좋아요. 이게 네네. 안 좋다 보니까 또 우르르 막 폭락으로 몰려가고 막 그런 막 유튜브에서 막 그런 얘기가 또 잔뜩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2024년은 폭락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등도 없고요. 네네. 지금 최근에 약간 꺾였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아, 네네. 이제 매수자들은 한 발을 빼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리면 또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좀 조정이 되면 네. 또 살짝 반등이 되는 이런 고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유튜브 일부에서 나오는 폭락 이런 경우들은 내년에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낮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까지 내년 어느 정도 지지를 그렇죠, 해줄 그렇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탄 티켓 보내드릴게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